자, 우리 GPS를 끝내고 이번엔 러시아의 위성 글로너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이 글로너스는 러시아에서 올린 범지구적 궤도 위성항법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글로나스라고 러시아어로 표현된 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Global Orbiting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요. 요거 여러분 읽으실 수 있죠? 글로나스라고 썼네요. 예, 글로발라야, 나비가시오나야, 스푸트니코바야 시스테마 이렇게 썼네요. 예, 여기 러시아 말이지만 낯익은 단어가 하나 나오죠. 요 스푸트니크, 요게 바로 러시아에서 올린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스푸트니코바야, 여기에 스푸트니크는 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키릴 문자를 잘 읽는 게 아니고 요거를 알파벳용으로 바꿔서 그걸 제가 소리나는 대로 읽은 겁니다. 예, 어쨌든 글로나스란 말은 러시아에서 올린 범지구적 궤도 위성항법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글로나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글로나스는 1976년에 시작됩니다. 미국보다 3년 늦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GPS 위성을 올렸을 때 아마 러시아가 한 방 맞은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목표를 가지고 미국보다 3년은 늦지만 1991년 서비스를 목표로 76년에 글로너스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2년 미국의 GPS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로켓 하나에다가 코스모스 1413, 1414, 1415 3개의 시험위성을 발사합니다. 참 통 큰 놈들이에요. 로켓 하나에 위성 3개를 한꺼번에 올립니다. 물론 미국의 GPS 위성은 델타나 아틀라스 로켓에 의해서 하나씩뿐이 못 올렸는데 얘들은 스타트부터 3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그러한 위성 종주국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해 1983년 첫 번째 위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1991년에 43개의 관련 위성과 5개의 테스트 위성을 발사하죠. 그리고 12개의 위성이 2개의 궤도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글로너스 위성군 전체가 지구를 완전히 감싸는 그러한 상태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지는 못했어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글로너스를 구동할 수 있는 최소 위성의 위성 구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땅이 무척 큰 나라죠. 이러한 러시아 전체를 커버하려면 최소 18개의 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995년 24개의 위성으로 최적 시스템을 갖춥니다. 이때 이제 위성항법 시스템을 완전히 완성하게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GPS와 동등한 정도의 시스템을 애초에 세웠던 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구현하는 그러한 저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91년 구소련이 붕괴가 됩니다. 이 소비에트 유니언이 수많은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은 우리에게 알려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이죠. 물론 우리가 모르는 나라들도 무척 많습니다. 무슨 스탄 해가지고요.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나라들은 원래 있던 나라들이네요. 하여간 이렇게 많은 나라로 떨어져 깨지게 되면서 이 러시아가 많은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경제적인 재정난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던 게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위성 발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급기야 2001년 사용할 수 있는 글로나스 위성은 6개뿐이 남지 않고 모두 죽어버리게 되죠. 업데이트를 못 시켜주니까요. 이러다가 이제 2001년에 들어와서 국가에서 수행하던 글로너스 프로젝트를 이제 민간연구원으로 넘깁니다. 로스코스모스로 이전을 해요. 그러면서 글로나스의 현대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4억 2천만 달러의 규모로 예산을 책정하죠. 이때 이제 집권을 한 당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었는데 이 푸틴 대통령의 노력으로 러시아 경제가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009년에는 모든 글로나스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글로나스 시스템의 복원이야말로 제1의 국가 사업이다 라는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투자를 시행하게 되죠. 이러한 2009년에 글로나스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계획에는 글로나스 시스템의 정확도와 가용성과 무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계 GNSS 시장에서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이 되죠. 이러한 목표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위성의 수명을 10년에서 12년으로 늘리는 계획이 추진이 됩니다. 과거 초창기의 글로나스 위성의 수명은 2년에서 3년뿐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구를 감싸는 전체 궤도에 있는 글로나스의 위성 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빨리 죽으니까 빨리빨리 다시 쌓아 올려야 궤도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위성의 수명을 10년에서 12년으로 늘리게 되면 이렇게 빨리빨리 업데이트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은 이게 바로 경제적인 위성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위성의 무게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 위성의 무게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로켓이 받아야 되는 하중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서 로켓에 대한 비용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현재 올라가 있는 GPS와 그리고 막 올라가기 시작한 갈릴레오와 호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너스의 신호체계를 바꾸려는 노력도 하죠. 과거 글로너스에서 사용하던 이 신호의 주파수 체계는 뒤에 가서 우리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FDMA 방식, 즉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라고 하는 주파수 분할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GPS나 갈릴레오에서는 모두 CDMA 방식, 즉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 분할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주파수 분할 방식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코드 분할 방식은 정해진 주파수를 이용해서 그 주파수대에서만 전파를 쏘고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주파수 분할 방식은 주파수가 막 임의로 변해가요. 이러한 주파수 방식도 과감히 새로 올라가는 글로너스에서는 전면적으로 GPS와 갈릴레오 방식을 수용해서 훨씬 효과적인 방식으로 변환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합니다. 즉 주파수 분할 방식에서 코드 분할 방식으로, 즉 CDMA 방식으로 변환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노력도 기울입니다. 그리고 2003년 차세대 위성인 글로너스 M이라는 위성이 설계가 되죠. 이러한 차세대 위성이 바로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요 위성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위성보다 상당히 많이 날렵하게 생겼죠. 이러한 위성은 이제 새로운 기법과 새로운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포함된 글로너스의 현대화된 기계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과거에 수행됐던 글로너스의 문제점들을 모두 보완하고 또 위성의 개수가 모자랐던 것을 다 충원하고 이 글로너스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 움틀거리기 시작하는 시대죠. 어떻게 보면 글로너스의 중흥기, 즉 르네상스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2000년대 초부터 푸틴 대통령의 집권으로 러시아 경제가 많이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2004년에는 11개의 위성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죠. 그리고 2005년 연말에 모두 14개의 위성이 작동하게 됩니다. 2006년에는 향후 2010년까지 글로너스 M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완성하고 그리고 또 보다 더 진보된 위성인 글로너스 K 위성, 이러한 위성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2007년에는 또 3억 8천만 달러로 예산을 더 증가시켜요. 그럼으로써 글로너스 M 위성 3개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2009년에 또다시 위성 3개를 올립니다. 그래서 글로너스 M 위성 3개가 프로톤 M이라는 로켓에 의해서 발사가 되는데 이 글로너스 M은 관직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장치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항법 메시지 데이터의 오차를 개선하는 장치가 추가가 됐고 또 위성의 수명이 늘게 됩니다. 이렇게 글로너스가 급물살을 타고 발전을 하다가 2010년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기지에서 글로너스 M 위성 3개가 올라가다가 실패합니다. 이때 글로너스 M 위성 3개를 올리려던 로켓은 이전에 글로너스 M 위성을 올렸던 똑같은 기종의 로켓인 프로톤 M 로켓이었어요. 이 프로톤 M 로켓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체에 실렸던 연료가 너무 무거워서 센서의 작동이 실패하게 됐고, 이렇게 돼서 윗부분에 탑재해 있던 위성 3개가 태평양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권에서 불타서 소멸되고 말죠. 이러한 2010년에 위성 3개를 올리려던 게 실패한 거는 러시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개의 위성이 올라갔으면 이 글로나스 시스템은 1995년 24개의 위성으로 일단 글로나스가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췄었어요. 위성수가 다 차서 궤도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러시아의 재정 악화로 작동이 멈춘 위성을 대신할 수 있는 위성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쏴주질 못했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위성이 점점 줄어서 나중에 6개, 5개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상태로는 지구의 임의의 지역에서 이 글로나스 위성을 통해서 3차원 위치 결정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재정이 나아지면서 이제 위성을 올리고 해서 재밌는 건 이 러시아 애들은 항상 글로너스 위성을 3개씩 한꺼번에 올렸어요. 그것도 꼭 크리스마스 전날 아니면 다음날 아니면 다음날 항상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위성 3개씩을 러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궤도마다 수를 맞춰갑니다. 그래서 요 2010년에 요 3개만 딱 채우면 완전히 궤도가 다시 차는 건데 그게 실패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로스코스모스에서는 예비 위성 2개를 임시로 가동해서 땜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글로너스 K, 즉 가장 최신화된 글로너스 시리즈 위성입니다. 자, 2011년 최초로 개선된 글로너스 K 위성이 소유즈 로켓에 의해서 발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2011년에 플레세스크 발사장에서 글로너스 M 위성이 또 발사가 되죠. 그래서 1996년 이후로 처음으로 필요한 모든 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그러한 글로너스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죠. 이 얘기는 이제 글로너스도 정상적으로 GPS와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고 위치 결정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5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더 진보된 그런 위성인 글로너스 KM이라는 위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글로너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글로너스의 구성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죠. 자, 글로너스도 미국의 GPS하고 동일하게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 부문, 제어 부문, 사용자 부문, 이러한 3가지 부문으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 우주 부문부터 보죠. 이 우주 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은 우주에서 활동하는 글로너스 위성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 부문은 각 궤도면에 8개의 위성을 배치하죠. 궤도는 모두 몇 개였어요? 3개입니다. 그래서 382, 24, 총 24개의 위성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구성을 담당하는 게 바로 우주 부문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엔 제어 부문이 있네요. 이 제어 부문은 시스템 통제센터와 러시아 전역에 배치된 임무 추적 네트워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 부문에서 담당하는 일들은 위성의 현황, 위성 궤도력의 결정, 또 글로너스의 시간과 세계의 시각을 비교해서 위성의 시각 차이를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그리고 1일 2회 위성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부문, 이거는 이 위성 신호를 받아서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성 신호를 추적하고 수집하는 수신기 및 사용자로 구성이 됩니다. GPS와 동일하게 글로너스도
군사 목적에서 시작이 된 위성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그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군사는 물론이고 민간 목적에서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군사와 민간 신호를 역시 따로따로 송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GPS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민간 영역에서의 활용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요거를 하나씩 세 가지를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이 글로나스의 궤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궤도 모두 몇 개예요?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모두 3개죠. 3개의 궤도에 몇 개씩 위성을 배치한다? 8개. 그래서 총 가용 위성수는 24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비 위성이 또 따로 있죠. 자, 이 우주 부문은요, GPS보다 약간 낮은 19,100km에서 궤도를 형성하는 높이를 갖습니다. 이 얘기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25,470km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 지구 반지름 기억하나요? 요건 우리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6,370km입니다. 그래서 19,100km 더하기 6370km 하면 25,470km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1200MHz부터 1600MHz까지 2개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정밀신호, 스탠다드 프레시전이라고 부르고요. 고정밀 신호, 하이 프레시전이라고 불리는 2가지 신호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24개의 작동 위성과 그리고 여기를 보조할 수 있는 3개의 예비 위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위성의 배열은 3개의 궤도였죠. 그래서 이 3개가 각각 120도의 궤도각을 가져요. 그래서 360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3개의 평면에 8개씩 배열해가지고 그래서 모두 24개라 그랬었습니다. 지구 표면에서는 언제든지 5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궤도는 적도면과 64.8도의 각도를 갖는 그런 궤도를 갖고 있고 주기는 11시간 15분 45초 그래서 약 0.889 항성일의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글로너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위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맨 먼저 최초의 글로너스 위성은 1982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획 수년은 3년이었고요. 그리고 위성의 무게는 1250kg이었습니다. 전력은 1000W. 그 다음에 주파수 방식은 FDMA,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주파수 분할 방식이죠. 예, 요거는 우리 앞에서도 그 특성을 얘기했지만 GPS나 갈릴레오가 코드 분할 방식을 갖는 CDMA 방식과는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러한 주파수 방식을 가지고 신호를 발사하고요. 95%의 유의 수준일 때 실시간 수직 방향의 정확도는 6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신호의 개수가 1개, 특수 신호의 개수가 2개, 그리고 항법 신호가 서로 연동됐을 때 우리가 얻는 위치 정확도의 오차는 15나노세컨드네요. 그 다음에 글로너스 M, 요건 2003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위성 수명은 확 늘었어요. 3년에서 7년으로, 그쵸? 무게는 조금 더 나가네요. 1415kg. 그 다음에 전력은 1600W. 역시 주파수도 글로너스 초기 위성과 동일하게 FDMA 방식을 씁니다. 주파수 분할 방식이죠. 그리고 95% 유의 수준일 때 실시간 수직 방향의 정확도는 30m. 굉장히 정확도가 좋아졌죠. 민간 신호의 개수는 2개, 또 특수 신호의 개수는 2개. 이 얘기는 글로나스도 군용으로 시작했지만 민간 신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성 신호를 받아서 위치 결정을 할 때 항법 신호의 상호 연동 루트민 스퀘어 에러, 즉 평균 제곱근 오차죠. 요건 8나노세컨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나스 K네요. 이 위성 시리즈는 보다 또 현대화된 그러한 글로나스 위성 시리즈죠. 자, 먼저 K1, 요건 2011년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K2는 2013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성 수명은 많이 길어졌어요. 10에서 12년. 초창기 글로나스의 위성 수명에 비하면 3배, 4배 정도가 증가된 겁니다. 이러면서 뭘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물론 위성도 절약할 수 있지만 로켓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성의 무게. 와, 다이어트 성공했네요. 1250kg의 초창기 글로나스 위성이었던 게 글로나스 K로 오면서 750kg까지 슬림해집니다. 역시 이것도 로켓의 하중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전력은 1270W. 그 다음에 여기 또 특기할 만한 사실이 주파수 방식의 변화입니다. 요 글로나스 K1은 FDMA 방식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K2에서 드디어 글로너스의 주파수 방식이 갈릴레오와 GPS와 혼용할 수 있는 CDMA 방식으로 바뀌는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도도 무척 좋아졌죠. 5에서 8m까지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DGNSS, 즉 보정 신호를 이용한 위성 보정값을 연계해서 위치 결정을 하면 40에서 60cm의 오차만 갖는 굉장히 정확한 관측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민간 신호도 늘어났죠. 3개로. 특수 신호도 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항법 신호의 상호 연동 평균 제곱근 오차는 3에서 4나노세컨드 정도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최신화된 글로너스 시리즈가 글로너스 KM이에요. 이거는 2015년 이후에 발사될 거고요. 위성 수명도 보다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의 무게라든지 전력은 아직 계획 중이고 주파수 방식은 이제 FDMA하고 CDMA가 공존하는 방식을 가져갈 것으로 결정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 정확히 정확도라든지 어떤 특수 신호의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항법 신호의 상호연동 평균 제곱근 오차 같은 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기존의 위성들보다는 보다 정확하고 개선된 성능을 갖는 위성이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상 부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 지상 부분은 크게 SCC와 CTS로 구분하고 그 외에 이제 기타 나머지 부분이 있네요. 자, SCC 요거는 System Control Center, 그래서 시스템 통제 센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CTS는 Command and Tracking Sta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임무 전달 및 추적국, 트래킹 스테이션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TTNC, Telemetry, Tracking and Command Center. 그래서 신호 전송, 추적, 그리고 지휘센터 요거가 있죠. 요건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CC가 있습니다. Control Clock, 중앙 시각국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요건 모스크바 근처에 쉘코보에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ULS가 있네요. 업로드, 신호를 위로 올리는 거죠. 업로드 스테이션. 이러한 신호 발신국은 지상에서 위성으로 신호를 쏘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3개의 발신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LR 스테이션이 있네요. 우리 아직 레이저 측량은 다루지 않았는데 이 레이저 측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챕터, 우리 지금 GNSS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챕터인 10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 SLR, 위성 레이저 측량이네요. 요 SLR은 Satellite Laser Ranging Station입니다. 위성 레이저 측량하는 기지국이에요. 그래서 2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MS, Monitoring and Measuring Station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감시를 하고 and measuring 관측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4개의 관측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기타로 6개로 구성되는 추가적인 감시 및 관측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주변 인근 국가에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 추적국이나 시각국, 관측국 같은 거를 더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그림이 여러 가지 그 지상 관측국들을
표시해 놓은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밑에 SCC 시스템 통제센터죠. 그 다음에 TTNC 신호 전송 추적 및 지휘센터, 그 다음에 ULS 업로드 스테이션 즉 신호 발신국, 그 다음에 MS 감시 및 관측국, 그 다음에 CC 중앙 시각국, 또 SLR 위성 레이저 관측국, 이러한 노테이션을 달아 놓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도에 표현된 것 같이 이 러시아 전역에 이러한 여러 가지 컨트롤 센터들이, 즉 관측국이나 그 통제 센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글로너스의 위성 신호하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죠. 자, 글로너스는 GPS하고 조금 다른 신호를 구현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GPS는 CDMA 방식, 즉 코드 분할 방식에 의해서 CA 코드와 P 코드를 전송하죠. 하지만 여기에 반해서 글로나스는 FDMA 방식, 즉 주파수 분할 방식이에요.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그래서 이 주파수 분할 방식에 의해서 PRM 코드를 각각 다른 주파수에 실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글로너스 위성의 신호는 DSSS 요거하고 BPKS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각각 직접 시퀀스 확산 스펙트럼 부호화, 즉 Direct Sequence Spectrum Encoding 요거와 이진 위상 편의 변조, 즉 BPKS 요거는 우리 앞에서 GPS 신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잠깐 언급했던 건데, 이진 위상 키 이동, 그래서 Binary Phase Key Shifting 이러한 변조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위성의 신호를 변조하게 되는데, 이 중에 SP는 Standard Precision이라고 해서 민간용 신호이고요. HP는 High Precision이라고 해서 러시아 군에서만 사용하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모든 글로나스 위성들은 SP 코드를 갖고 모두 같은 코드로 전송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L1파 파장대로 알려진 1602.0MHz에서 확장된 각각 다른 15개 채널의 FDMA 방식에 의해서 모두 각각 다른 주파수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각각 다른 주파수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 주파수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여기 나타난 식입니다. 1.602MHz 플러스 N 곱하기 0.5625MHz예요. 여기서 이 N은 14개의 숫자를 갖는 정수로 구성되는데, 2005년 이전에는 0에서부터 13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했고, 200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7부터 6까지에 해당되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GPS 신호와 글로나스 신호의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왼쪽에 파란색으로 나타난 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GPS 위성의 L1 주파수는 1575.42MHz에 집중이 되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요 글로너스에서는 어때요? N이 1일 때는 여기 1602.5625MHz, 그리고 N이 5일 때는 여기 1604.8125MHz, 그리고 또 N이 10일 때는 여기 1607.625MHz와 같이 각각 그 N에 따라서 모든 주파수의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나스 위성은 위성마다 각각 독특한 파장대를 사용하게 되고, 요 L1파를 계산하는 공식이 1602MHz 더하기 N 곱하기 0.5625MHz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그림은 GPS 주파수와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함으로써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수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글로나스 주파수를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을 모식화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나스 위성 신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반송파 신호죠. 그리고 L1, L2 파장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주파수 1602.5625MHz부터 1615.55MHz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25개의 채널로 분할하는 FDMA 방식에 의해서 각각 다른 파장대로 전송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중에 이제 L1파는 요건 우리 가끔 G1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요거는 1602MHz부터 1615.5MHz를 사용하는데 평균 주파수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방식 1.602MHz 플러스 n 곱하기 0.5625MHz 이렇게 계산을 해서 0.511MHz의 CA 코드하고 5.11MHz의 P 코드가 변조됩니다.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 CA 코드라고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또 러시아 글로나스 위성의 이름대로 SP 스탠다드 프레시전이죠. 민간용 신호.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P 코드 역시 우리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HP 하이 프리시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같은 거라고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L2파는요. 요거 역시 G2파로도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1246MHz부터 1260MHz를 사용하고요. 평균 주파수의 계산법은 1246MHz 플러스 n 곱하기 0.4375MHz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L1파의 10배 짧은 파장인 5.11MHz의 P코드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법 메시지 GPS하고 그 포맷이 거의 동일하죠. 요 항법 메시지는 CA 코드 데이터와 P 코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데 각각 50bps의 속도로 전송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글로너스 위성에서 전송해주는 그러한 주파수대의 신호를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래쪽에 G1, G2, G3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일반적으로 우리 GPS 위성에서는 L1파, L2파, L3파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로나스의 경우는 여기가 중심 주파수인 G1파 또는 L1파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여기가 중심 주파수인 G2파, L2파 요걸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또 여기가 주파수의 중심인 G3파, L3파 요걸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제일 위에 거 한번 보죠. 요건 최초의 글로너스 위성에서 방송을 했던 신호인데 1983년에 최초로 발사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때 방송한 신호는 한 개의 민간 신호, 즉 L1파, 다른 말로 우리 G1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파를 이용해서 CA 코드를 전송합니다. 이 그림의 여기에 해당하는 요 빨간 부분이네요. CA 코드. 요건 또 우리가 러시아식으로 표현했을 때 SP, 스탠다드 프레시전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외에 두 개의 군용 신호. 이 그림의 여기와 여기에 존재하는 P, 요거죠. 여기서는 P 코드로 표현해놨는데 러시아식 표현으로 다른 말로 HP라고도 얘기했죠. 하이 프레시전. 요거를 송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올라가는 글로나스 M 위성. 요거는 2003년에 최초로 시그널을 쏴주기 시작하는데 여긴 두 개의 민간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G1파의 CA 코드, G2파의 또 CA 코드 이렇게 민간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다 진보된 성능으로 올라가는 위성이 글로너스 K입니다. 요건 2009년에 최초로 발사하게 되고 요건 3개의 민간 신호를 갖습니다. 그래서 G1의 CA 코드, G2의 CA 코드, 그 다음에 G3의 CA 코드, 그리고 새로운 군신호 P2를 송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각각 G1 또는 L1이라 그랬고요. 요 G2 또는 L2라 그랬고 G3 또는 L3라 그랬는데 여기에 각각 주파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요러한 식으로 계산을 해서 n값에 마이너스 7부터 6까지를 넣어서 각각의 고유한 주파수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숫자, n의 숫자는 2005년 이전에는 0부터 13 사이의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한 후에 주파수를 분할했지만 2005년 이후에는 요 숫자 대신에 마이너스 7부터 6까지의 숫자를 n에 대입해서 주파수를 분할하는 방식을 채택하죠.
자, 지금 이 슬라이드는 글로너스의 위성 신호를 한목에 보기 위해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성의 종류가 왼쪽에 글로나스, 글로나스 M, 글로나스 K1, 글로나스 K2, 글로나스 KM 이러한 위성에 따라서 각각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요거를 다 설명하긴 그렇고요. 일단 우리 여기서 여기 F가 있죠. 여기도 F가 있고 여기도 F가 있고 F가 있고 여기 빨간색으로 F라고 표현한 거는 요 밑에 인덱스에 보는 것처럼 FDMA 방식의 주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에 요 뒤에 파란색 C가 들어가죠. 요게 바로 CDMA 방식에 의해서 신호를 방송한다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CDMA 방식은 중심 주파수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FDMA 방식처럼 여러 개로 분할되는 그런 주파수, 다양한 주파수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파수만 갖고 거기서 변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이번엔 최신화된 새로운 글로너스 위성 신호를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글로너스 K1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011년 2월에 발사가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주파수를 CDMA 신호로 전송하기 시작해요. 과거의 신호 전송 방식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1202.02MHz 대역에서 L3 또는 G3파로 주파수를 변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너스 K2인 경우네요. 2013년에 발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요건 L3 또는 G3 여기서 1207.14MHz 대역의 주파수를 변조합니다. 그리고 부가 L1이 있어요. 요건 1575.42MHz 요 대역으로 민간에게 개방된 신호를 쏴줄 거예요. 그 이후에 올라가는 게 또 글로너스 KM 시리즈가 있죠. 2015년 이후에 발사 계획을 갖고 있고 새로운 CDMA 신호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L1, L2 또는 G1, G2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1242MHz 대역이고요. 그 다음에 L5 요거는 1176.45MHz 대역으로 역시 민간에게 개방되는 신호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 향후 추가되는 글로너스의 위성 신호는 GPS, 갈릴레오, 컴파스하고 비슷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CDMA 방식을 도입해서 2025년까지 추가되는 궤도를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0개까지의 위성이 지구를 선회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계획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나스 위성의 신호를 받았을 때 이걸 가지고 위치 결정을 하면서 나타나는 정확도가 얼마인지 한번 보죠. 표준 CA 위치, 그 다음에 시각 정보를 전송해서 4개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 결정하는 경우에서 이때 위치 정확도는 수평 방향으로 55m 이내, 수직 방향으로 70m 이내로 들어오는 정확도를 갖습니다. GPS에 비해서 많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되죠. 2010년의 분석 자료를 보면 글로나스의 평면 위치 정확도는 4.46m에서 7.38m 정도예요. 여기에 반해서 GPS는 어때요? 2.0에서 8.76m까지 조금 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싱글 GPS 또는 싱글 글로나스, 즉 하나의 안테나와 하나의 수신기만 가지고 위치 결정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서는 글로너스가 GPS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져요. 하지만 이 글로너스의 강점이 있습니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궤도의 위치, 그 다음에 궤도의 자세, 이거로 인해서 극에 가까울수록 GPS보다 정확한 위치 결정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GPS 시그널은 북유럽 극지방으로 가까이 가면은 신호를 받는 게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지방에 가까운 지역에서 위성 신호를 받아서 위치 결정하는 것은 글로너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신기들은 GPS 신호와 글로너스 신호를 모두 수신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신호까지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GPS 위성들로부터 신호를 받고 또 동시에 글로너스 위성들로부터 신호를 받는 요거를 연합해서 몽땅 수신을 하게 되면 우리는 50개가 넘는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높은 빌딩이 있는 도시 협곡 지역, 도시 협곡이란 말은 실제로 도시에 산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높은 빌딩이 많아서 안에 땅에서는 빌딩 때문에 시그널이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을 얘기해요. 그걸 도시 협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도 위성수가 확 늘어나면 머리 위로 지나가는 위성들이 많아지겠죠. 빌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성으로부터 시그널을 얻어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신율이 향상될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 0.6m보다 정확한 관측값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즉 위성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성 신호를 받지 못하는 제약 조건들을 점점 줄여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성이 예를 들어 이럴 수 없겠지만 500개쯤 떠 있다. 그러면 반드시 4개 이상은 무조건 내 머리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럼 빌딩이 있건 없건 일단 조금이라도 하늘만 열려 있으면 이런 GPS나 글로나스 또는 갈릴레오 이런 신호들을 어떤 거든지 받아서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자기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죠. 실제로 앞으로 갈릴레오가 다 올라가고 중국의 컴파스 위성들이 다 올라가서 GPS, 글로나스, 갈릴레오, 컴파스 이 4개의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성의 신호를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된 관측값과 높은 정확도로 우리가 3차원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 GPS의 정확도를 따지면서 PDOP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정밀도 저하라 그랬죠. Delusion of Precision. 이러한 PDOP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4 이상의 DOP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쵸? 예. 요 부분과 또 여기 요 일부분만 3에서 4 정도의 DOP를 갖고 나머지는 전부 다 1과 3 사이에 그러한 DOP로 즉 아주 위성의 배치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치에 대한 정밀도 저하가 별로 없다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